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여러분 붉은 여왕을 아십니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아무리 변화해도 주변 환경의 변화를 못 따라가면 도태된다. 이런 이론에 쓰인 말입니다. 동물학자 매트 리들리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요즘 한국 경제와 그 환경을 바라보면 정말 붉은 여왕 이론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기업과 자본, 변화고는 있지만 세상의 변화 속도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진보 보수가 한 목소리로 전경련의 해체 및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경희대 경영학부 권영준 교수 연결해서 이 문제 진단해봅니다. IT 강국, 우리가 스스로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는 대부분의 국민이 체감하고 계시듯 최약체국입니다. 국제적인 변화 흐름을 못 따라가는 부분도 많은데요. 국정감사에서도 한국판 프라이버시 쉴드가 이슈가 됐습니다. 2부에서 개인정보 표준 포럼 의장을 맡고 있는 염흥열 교수 연결해서 이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은 문화로 경제를 읽는 시간이죠. 오늘은 미셸 부커의 책 회색 코뿔소가 온다. 이 속의 경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붉은 여왕, 저는 대학 시절에 읽었는데요. 흰색으로 변해버린 북극곰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물개 이야기 아직 생생합니다. 변화, 때로는 생존 문제 아닐까요? 생존과 변화를 위해 땀 흘리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2016년 10월 7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르 K스포츠 재단에 800억 원대의 기금을 출연하면서 재단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단체의 설립 취지가 무색하다, 해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전경련 소속 기업들 중에서는 탈퇴를 고려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 친정부 성향의 우익단체죠.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을 놓고도 전경련은 논란에 올라 있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 창달과 또 대기업 중심의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또 그 민주적 의사를 모으는 도구였다라는 평가와 달리 자꾸 정경유착 의혹에 연루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기금 출연으로 촉발된 전경련 해체론 확산, 그 실체가 무엇인지 경희대 경영학부 권영준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그간 전경련에 대해서 여러 비판 목소리도 있어 왔지만 이번에 미르 또 K스포츠 재단의 기금 출연을 놓고 지금 보수 진보할 것 없이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오히려 전경련이 과거로 답습하는 구태를 반복하는 정경유착에 없어져야 될 행태가 더 커지고 계속, 그리고 국민들의 그 법 감정과 상식을 호도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죠. 믿지 않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네. 거. 그래서 지금 신뢰의 바닥이고, 오히려 이런 이미지 때문에 대기업 집단들, 재벌들도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전경련 자체가 자기들 스스로 그 행태 때문에 외딴 섬에 지금 완전히 고립돼가지고 이도저도 못하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이념적인 대립각에서 주로 등장하는 또 단체, 이런 식으로 인식된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좀 역사를 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꽤 네네.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더라고요. 전국경제인연합회. 어떤 곳입니까? 네. 55년이 지났죠. 지금 1961년 7월 달에 소위 경제재건 촉진하는 이름으로 발족했는데요. 네. 그 당시 아시다시피 삼성그룹의 사카린 밀수라든지 여러 재벌들의 부정 축제 문제가 굉장히 5.16 군사 정부 이후에 사실은 굉장히 큰 국민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정 축제자 처벌을 이제 군사 정부가 이제 척결을 하려고 하니까 네. 자기들이 오히려 협조하겠다, 국가 경제 재건에 협조하겠다라는 네. 약속을 하면서 그 경제 재건 촉진회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전경련으로 이제 출발을 하거든요. 네네. 아시다시피 이게 대기업들을 위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네. 현재 한 600개의 회원들이 있는데요. 2015년 기준으로 봐도 내수 회원이
한 600억 원 이상이어야 되고 수출은 네. 1억 달러 이상 돼야 되고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외형 한 1억 5천만 불 정도 이상 된 기업들만 지금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가입 기준이군요. 네, 가입 기준도 네. 그렇고 지금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약 16만 개의 회원 기업들이 있는데 반해서 네. 여기는 완전히 600개 정도의 주로 대기업 중심의 재벌이 제일 크고 네. 대기업 중심의 이익단체다, 대변단체다. 근데 그걸 떠나서 최근엔 완전히 정경유착에 어두운 그늘에서 이상한 짓 하는 단체로 어버이연합을 지원한다든지 뭐 지금 너무너무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환골탈퇴해야 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설명해 주신 교수님 얘기만 들어봐도 대기업, 뭐 또 저희가 많이 표현하는 얘기입니다만 재벌 중심의 경제 단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태생은 1961년 5.16 이후로부터 지금 이해할 수 있는데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상공회의소 같은 이 기업들의 어떤 공공 연합회 단체가 있고요. 또 경영자총연합회, 경영자총협회도 있지 않습니까? 흔히 경총 네.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것들과 어떻게 보면 기능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재계 간의 어떤 의견을 조합하고 얘기하고 소통하는 그런 기구인데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좀 다른 점이 있나요? 그렇죠. 예, 예.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 측면에서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뭐 정부에서 건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대한상공회에서도 그런 기능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기업은 뭐 대기업만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소기업도 있고 뭐 개인 기업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이 오로지 정경련은 재벌 중심으로 시작했다는 근본적인 출발선 때문에 네. 거기서 지금도 벗어나지 않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4대 재벌들 삼성을 비롯해가지고 뭐 SK, LG까지 4대 재벌들은 한동안 지금은 뭐 회장도 하지 않고 어떤 때는 뭐 회비도 내지 않고 정경련은 오히려 거리를 두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지금 재벌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정경련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죠. 정경련이 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발전적 해제를 해야 된다는 모두에 말씀하셨던 진보 보수단체의 같은 목소리 그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주요 대기업까지 거리를 둘 정도다. 사실 그 핵심을 좀 저희가 봐야 됩니다. 이유를 봐야 되는데 뭐 대기업을 대변하는 경제단체가 있다라고 해서 그거 자체로 잘못됐다고 볼 수 없겠지만 지금 교수님이 역사를 말해주신 부분에도 나오는 부분인데 네. 이 정치적인 이벤트와 자꾸 연루가 되거든요. 좀 네네. 불법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약간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지는데 8, 90년대에도 이 정경련이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뭐 모금 이런 것들에 연루된 바가 있다. 이런 일들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럼요. 이미 잘 아시다시피 전두환 정권의 말기에 이래재단을 만들면서 네. 이래재단에 지금 강압적이긴 하지만 재벌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창구로서 실질적으로 정경련 역할을 했고요. 네. 그리고 노트 대통령 대선 비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고 그래서 95년도에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음성적 정치자금 내지 않겠다고 대국민 사과 성명까지 발표했지만 그 외에도 계속돼가지고 97년도에 세풍사건 2002년도에 소위 차떼기 대선 자금이라고 상징하는 불법 대선 자금에도 정경련이 개입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정경련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정경유착만을 위해서 그 기능이 살아있다라고 강조해도 틀린 바가 아닐 정도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은 그런 단체다. 네. 그러면 상공회의소도 그런 오명을 가진 적도 없고 또 노동계와 같이 타협해서 소위 노사협의를 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경청도 그런 혐의를 받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럼 부정적인 것만 남아있으면 이게 존립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발전적 해제를 하는 게 중요하다. 중요한 건 연구 기능 같은 것, 정책 제안 기능 같은 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들은 연구소로 다시 지금 정경련 산하에 한국경제연구원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네. 그리고 연구원 기능 남겨놓고 그리고 또 민간 지금 재벌 기업들 다 연구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소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연합해가지고 연구한다. 그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기능을 남겨놓고 국제 기능이라든지 연구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남겨놓을 수 있겠으나 지금과 같은 정경련의 형태로서는 정경련의 원상이기 때문에 그건 환골탈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긍정적인 기능, 말씀하셨던 연구라든지 또 이 대기업들 간의 국제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에 있어서의 이관 또
보존 이런 것들은 교수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좀 네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오랫동안 있어 왔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과거에도 좀 정경련 해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물론 뭐 있었겠지만 지금 이 오늘날에 벌어진 여러 가지 뭐 K재단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더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좀 다른 맥락이 있습니까? 특별히 2002년도 대선 직후에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기 직후에 전경련 상무한 사람이 네. 이상한 발언을 해가지고 정부에 대해 새로 탄생하는 정부에 대해서 이념적인 발언을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처했습니다. 네. 그거는 이념적인 잣대로 정경련이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상무한 사람이 이제 옷을 벗고 네네. 이제 문제를 덮고 나갔었는데 그때도 해체론이 굉장히 크게 대두됐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이념적인 잣대가 아니라 이거는 부패와 관련되는 것도 아닙니까? 어버이 연합이라든지 뭐 미르 K스포츠 있을 수 없는 더더욱이 과거로 돌아가는 이래재단의 지금 망령이 다시 지금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두고 볼 수 있겠느냐. 역사가 발전해야지 퇴보하는 그 앞장서는 전경련이라는 거는 도대체 국민적 감정이나 전문가들이 보는 식견을 볼 때도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국민적인 그 정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좀 앞으로 또 지금 수사 중인 부분들도 있고요. 또 더 면밀히 네. 조사돼서 나오면 더 명확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자, 일본에 보니까 게이단렌 뭐 경제단체를 지금과 같은 정경련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똑같이 정경유착 논란에 휩싸이고 또 존폐기가 왔지만 스스로 개혁을 단행했거든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정경련을 외부에서 해체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해체를 하게 될 경우는 스스로 해체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 또한 불가능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설립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네네. 문제가 있으면 국회에서 그걸 얼마든지 저는 다룰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네. 다만 이제 일본의 게이단렌처럼 정말 정부에다가 올고든 얘기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네.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참여해서 우리는 재벌 기업들만 참여하지 않습니까? 네. 모든 기업들이 참여해가지고 소위 기업 측면에서의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대한상공회의소하고 네. 정경련은 합병해서 순기능을 남겨놓고 역기능을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적 해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전적 해체가 필요하다. 네. 예, 그 말을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국제적인 트렌드도 중소기업 또 여러 가지 IT 기업도 그렇지만 스타트업이 좀 경제를 주도해 간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죠. 네, 4차 산업혁명 다보스 포럼에도 나온 얘기지만 네. 문제는 지금 경청도 그렇고요. 상공회에서도 그렇고 사실상 우리나라는 아직은 규모가 큰 기업 위주의 이 경제의 목소리가 구성돼 있다라는 게 조금 경제 민주화라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좀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아젠다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방향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가 발전적인 생태계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대기업 즉 재벌 기업들의 자성도 필요하고요. 네. 거의 협력해서 대중소기업이 산업적 협력을 통해 가지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게 필요한데 흡사 어느 정치인이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재벌 동물원만 존재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가지고는 결코 동물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생태계가 굉장히 체보적이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 그다음에 대기업, 그리고 정치권, 언론 전부 우리가 협력해서 정말 선진화되어 있는 산업 직소 생태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하루아침이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일단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특히 이렇게 부정적인 것, 정경유착적인 것, 네. 이렇게 이런 것들부터 먼저 없애면 그런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생태계란 지적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생태계가 무너지면 대기업도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권영준 교수였습니다. 경제 탐구생활. 네, 평소 몰랐던 경제 단어 혹은 이슈 퀴즈로 풀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물도 드립니다.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알칼리 생수 A수 한 박스 보내드리고 있고요. 여행 스케치의 나무야 공연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선정릉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보내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퀴즈입니다. 세 글자인데요. 상속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이것을 내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실제 이것을 내는 비율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면세자 비율이 98%나 됩니다. 결국 100명 중에 2명밖에 안 낸다라는 건데요. 거주자의 모든 상속 재산에 대해 재산의 비율에 따라 이것을 내는 게 원칙이지만 상속 재산이 2억 원에 미치지 않을 경우 이것을 아예 안 내거나 또 배우자 공제, 다자녀 공제 등과 같은 공제 혜택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긴 합니다. 이 때문에 좀 공제 혜택 범위 손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 선고로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상속에 붙는 세금입니다. 쉽죠? 세 글자입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십시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들으시고요. 경제 톱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께 특히 반가운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국민의 간병비 부담은 낮추고 입원 서비스의 질은 더 높이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호 인력이 간병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받게 되고 병문안은 정해진 시간에만 하게 되니 병원 감염까지 낮출 수 있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제도입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더 많은 병원의 참여가 국민의 더 큰 행복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이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오후에 만나는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이 배터리 발화 문제로 이제 삼성 어떡하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의외로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괜찮게 나왔습니다. 잠시 후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의 주식이죠. 쌀을 놓고 농민 또 정부 또 여러 관계가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쌀이 풍년이라서 문제고 또 수입쌀도 문제인데요. 올해 쌀 생산량 전망도 나왔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톱뉴스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잠정치가 발표됐는데 괜찮다고 나왔네요. 네, 오늘 삼성전자가 3분기 매출액은 49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7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많았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지난 분기에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내놨던 갤럭시 노트 7이 배터리 발화 문제로 인해서 전량 리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로 인한 타격이 상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높았습니다. 네. 리콜 비용이 최대 1조 원가량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고요. 그런데 막상 실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좋았던 겁니다. 증권업계 예상치는 대략 한 영업이익이 7조 4,400억 원가량 정도 될 거라고 봤었는데 이거보다 네. 4천억 원 정도 많았던 겁니다. 물론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긴 했는데요. 만일에 이 리콜 사태가 없었다면 영업이익 8조 원대 후반도 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예, 3분기 실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리콜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렵다라고 했는데도 실적이 괜찮은 배경 뭡니까?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사업 말고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비자 가전 사업부가 많잖아요. 네. 이 중에서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선전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 발표된 실적은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부문별 실적은 나중에 확정치를 내놓을 때 밝히는데요.
업계에서는 반도체가 효자가 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D램 시황이 최근 3년 만에 호황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트북이나 모바일 같은 분야에서 수요가 좀 많거든요. 그런데 공급은 좀 달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 점유율 1위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수요 공급 효과를 좀 톡톡히 봤을 것이라는 거고요. 또 디스플레이도 어느 정도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스마트폰용 유기 발광 다이오드 패널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어서 꽤 수익을 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분위기면 4분기도 좀 괜찮다 이렇게 보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소비자가전 이런 사업부에서는 양호한 실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스마트폰이 속해 있는 IM 부분입니다. 갤럭시 노트 7의 리콜 비용은 일단 3분기에 대부분 반영이 됐고요. 4분기 시작인 이달 1일부터 이제 재판매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4분기 실적은 이 다시 판매를 시작한 갤럭시 노트 7이 얼마나 이제 호응을 얻을지 여기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 불량으로 인한 리콜 여파가 제품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서 이 갤럭시 노트 7 판매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긴 하는데요. 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다른 사업 부분이 꽤 잘 되고 있으니까 4분기에는 다시 8조 원대 영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네, 안정세 속의 갤럭시 노트 7이 결자 해지. 이런 말이 또 옵니다. 자, 주가도 한번 봐야겠는데 삼성전자 주가 항상 관심사지만 오늘 또 사상 최고치 갈아치웠네요. 네, 오늘 장중에 171만 6천 원까지 올랐는데요. 아직 증시 방금 전에 마감했는데 좀 전에 보니까 이제 전일 대비로 0.71% 오른 170만 3천 원을 기록 중이었습니다. 네. 어제도 169만 1천 원으로 이제 거래를 마쳐서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는데요. 지금 아침에 나온 깜짝 실적도 이유지만 어제 하루 종일 뜨겁게 달궜죠. 이 네, 미국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이제 삼성전자의 사업회사랑 투자회사로 나누고 투자 부분과 삼성물산 합병하라. 배당을 실시하라. 이런 내용의 제안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게 오늘까지도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지분을 0.59%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삼성전자 지분은 17.23% 갖고 있으니까요. 네. 삼성전자 투자부문과 삼성물산 합병하면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더 강화할 수 있고 이게 또 엘리엇이 제안한 방향과 비슷해서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개편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 이게 이제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은 0.59, 삼성물산은 17.23. 이게 합쳐지면 또 새로운 지배 구조가 나오긴 하겠네요. 쌀값 풍년, 쌀값 풍년이 아니고요. 쌀 풍년 때문에 쌀값 폭락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쌀이 많이 생산될지 전망이 나왔죠. 네, 오늘 통계청이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420만 2천 톤, 그러니까 1년 전보다 2.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근 5년 중에 최고치와 최저치를 빼고 평균치를 내보니까 396만 톤이었는데요. 이보다 이제 6.1% 많은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10아르당 생산량도 올해 540kg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0.4% 줄어드는데 평년에 비해서는 역시 6.3%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평년보다는 이제 생산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쌀 풍년으로 지금 쌀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정부가 올해 쌀 초과 물량 30만 톤 정도를 연내에 일괄적으로 사들이기로 했잖아요. 그럼 어쨌든 풍년이면 농가는 좀 웃어야 되는데 풍년이라 쌀값이 떨어지니까 사실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예, 또 쌀이 주식이라 이 정책이 민감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태풍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차바 때문에 참 피해가 상당합니다. 다치신 분들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데 자동차 업계가 좀 발벗고 나서서 피해자들 돕고 있네요. 네, 자동차 침수되면 손 봐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무상 점검은 물론이고 수리해야 할 경우 수리비를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한국 GM 쉐보레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점에 수해 피해 차량을 입고하게 되면 자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대상으로 해서 수리비를 절반으로 깎아주기로 했고요. 네. 또 10월 중에 수해 차량 보유 고객이 쉐보레 모델을 사면 최대 30만 원을 추가로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르노 삼성은 태풍 차바로 차량이나 주택, 농경지 이런 피해를 본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11월 30일까지 새로 르노 삼성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또 이달 말까지 침수 피해를 당한 고객들에게 수리비를 지원하고 또 무상 견인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토요타나 지금 푸조, 시트로엔 이런 브랜드를 판매하는 이제 한불모터스도 무상 점검을 제공하고 수리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태풍 때문에 만약 차량이 침수됐다면 제조사의 서비스 센터에 어떤 지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오늘 퀴즈기도 하는데 다음 뉴스 직접 기자님 소개해 주시죠. 예. 재산세 물려받고도 상속세를 내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 이거 뭐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145만 6,370여 명이 151조 6천억 원을 물려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상속세를 낸 비율을 보니까 전체의 2.2%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97.8%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냈다는 건데요. 이 상속증여세는 이제 과세 표준 1억 원 이하일 때는 10%, 1억 원부터 5억 원까지는 기본 1,000만 원에다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0%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내고, 그게 또 5억에서 10억까지, 또 10억에서 30억 원까지, 30억 원 초과, 뭐 이렇게 해서 구간별로 세율이 다 다릅니다. 네. 최고 구간이 이제 30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10억 4천만 원에다가 30억 원 초과분의 절반을 더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98%가 세금을 안 낼 수 있었던 이유를 보니까 공제 혜택이 워낙 많았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상속세에 대해서 2억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주고요. 배우자가 상속인의 경우에는 최소 5억 원 이상의 배우자 공제도 적용이 되거든요. 이 밖에도 자녀 수라든가 60세 이상 동거자 수 등에 따라서도 공제 혜택이 추가로 붙습니다. 또 증여세 같은 경우에도 117만 2,313명이 163조 1,110억 원을 증여받았는데요. 증여세를 낸 사람은 45.5%밖에 안 됐습니다. 증여세 역시 배우자에게서 만약에 증여를 받게 되면 6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등 각종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네. 자, 내 돈이 내 자식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내가 지은 죄를 자식이 대신 징역 살지 않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다르다라는 것. 이 세금 문제는 좀 달리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탑 뉴스는 뭔가요? 역시 상속세와 증여세 내는 네. 비중을 들 수 있는데요. 사실 저도 생각했던 것보다 내는 사람이 훨씬 적은 거에 좀 놀랐거든요. 이 근로소득세 면세 비율을 보면 48%인데 사실 이 면세자 대부분이 주로 저소득 근로자입니다. 네. 반면에 상속이나 증여받는 이들은 아무래도 이 근로소득세 면세를 받는 분들보다는 상황이 훨씬 나을 텐데 네. 이들에 대한 공제를 좀 더 손봐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대1 권소영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오프닝에서 붉은 여왕 얘기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변화 속도가 더 빠르다면 나는 그 변화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IT 강국이지만 이 개인정보 보호의 속도에는 우리나라가 좀 못 따라가는 점이 많습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꽤 많이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개인정보는 또 소중한 이 경제 발전의 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빅데이터가 그런 것들이죠. 자, 과연 어떤 접점을 찾아야 할까요? 이 분야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서 현재의 실태와 대안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표준 포럼의 의장을 맡고 계시죠.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염웅열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미방위 국감에서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한국판 프라이버시 도입해야 된다. 한국판 프라이버시 쉴드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프라이버시 쉴드, 일명 프라이버시 방패라고 합니다. 네. 그 전신이 2000년도에 미국하고 유럽연합이 체결한 세이프 하버, 안전한 피난처의 후속 조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프라이버시 쉴드는 미국 기업이 유럽에서 수집한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유럽 영해인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협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제 김성태 의원께서 주장한 한국판 프라이버시 쉴드는 현재 한국과 미국 간에 이렇게 협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네. 다만 유럽과 미국 간의 프라이버시 쉴드처럼 네.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의 국민의 개인정보를 우리나라에서 수집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수준으로 미국 국민 기업이 보호하라라는 취지로 말한 의도로 이해가 됩니다. 예, 내가 가진 개인정보를 미국 기업이 좌우하는 게 아니라 좀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세계적인 추세도 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페이스북을 쓰고 구글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1995년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유럽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몇 가지 조건 외에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유해 조항이 세이프 하버라는
붙어 있거든요. 네네. 그 안전한 피난 쪽으로요. 네. 이게 2000년도에 2000년 7월에 체결된 거고요. 네네. 이게 이제 미국 상무성에 이 세이프 하버로 미국 기업이 등록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유럽 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한 개인정보 원칙이 있습니다. 네. 그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미국 기업들이 약속하면 그러면은 EU에서 미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게 하는 그런 협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지난 15년 10월에 이 유럽 최고재판소에 의해서 무효화가 됐습니다. 네. 그건 왜 무효화가 됐냐면요. 그 오스트리아 법대생 막스 슈렘스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그 미국의 교환학생으로 미국 산타클라라 대학에서 잠깐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네네. 그때 이제 그 페이스북 개인정보 담당 이 변호사가 강연을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네. 그때 이제 그 변호사가 유럽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자기가 이제 더 되돌아와서 이 페이스북한테 자기가 현재 자기의 개인정보를 좀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네네. 거기 봤더니 굉장한 양의 개인정보를 이 문서 형태로 이렇게 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귀국해가지고, 유럽이, 페이스북이 그 유럽에 정한 그 개인정보보호법을 정확히 준수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원래 그 페이스북의 유럽 본부가 아일랜드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 보호위원회한테 이렇게 제소를 했고요. 아일랜드 보호위원회가 다시 아일랜드 고등법원, 그 다음에 아일랜드 고등법원이 다시 유럽 최고재판소에 이렇게 이첩하게 됐습니다. 예, 과정이 굉장히 치밀하군요. 좀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2005년 10년에 유럽 최고재판소가 현재 미국과 EU 간에 체결한 세이프 하버가 이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정확히 준수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판결해서 네. 무효화가 된 겁니다. 결국은 교수님, 지금 사실 페이스북, 구글 같은 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이 이 개인정보를 쥐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내가 보호받는 개인정보 수준과 좀 동등하게 하라 이런 게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 상황은 좀 그렇지 않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한국도 이 구글이 그 2011년도에 자기 웹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곳곳을 촬영하면서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됐죠. 예, 네. 유출이 됐었습니다, 그때. 네. 그래서 이제 당시 경찰이 이제 그 구글 코리아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지만 네. 사실 본사는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담당자도 안 나왔고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서면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삭제하라고도 요청을 했고요. 네. 이게 한 4년 정도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글은 방통위한테 과징금 한 2억 1,000여만 원도 이렇게 부과를 받았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년 5월에 이 인터파크에서 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또 않습니까? 수천만 건 빠져나갔죠. 예. 1,000만 건 빠져나갔는데 3개월 만에 사후 분석까지 다 끝났거든요. 조사도 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께서 이 점을 창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기업은 아주 잘 이렇게 사후조사까지 원인 분석 사후조사까지 굉장히 단기간 내에 이렇게 완료되는데 외국 기업은 4년 정도 걸린다. 이게 역차별 아니냐. 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과 미국 간에 한국판 프라이빗이라도 이렇게 체결해서 우리나라 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미국 기업들이 준수하게끔 하라라고 네.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예, 3개월 만에 조사가 되는데 4년이나 걸리고 이건 사실 불평등하다 이런 얘기도 있을 거고요. 물론 개인정보 자체는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됩니다. 국내든 국외든요. 자, 이 네.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랜섬웨어라는 것도 등장하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IoT 시대가 곧 올 건데 굉장히 직접적인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심각성 한번 지적해 주십시오. 네, 그 랜섬웨어 요즘 심각하고요. 네. 이게 옛날에는 이게 외국에서 주로 유행을 했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한국판 한글로 된 랜섬웨어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컴퓨터를 잠궈버린다 이런 거더라고요. 잠궈버립니다. 예, 그래서 파일을 암호화해가지고 네. 대신 이제 암호하면 암호 키를 줘야지 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키를 받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한 네. 300불, 30만 원 정도 요구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가상화폐도 이용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 이용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정확히 이 백신도 이렇게 검출할 수 없는 네. 이 악성 코드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회피 방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수시로 외장하드나 클라우드, 이 클라우드에 자신의 정보를 보관해가지고 네. 이중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업들이 잘 관리하고 있지만 사실 자동차 회사에서 문을 여닫는 횟수, 자동차를 타서 언제 라디오를 켜는지 이런 것들도 다 저장이 되고 대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고 또 보호받을 수 있다면 제가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과 유럽의 프라이버시 실드 같은 것들 우리나라도 좀 추진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유럽하고 네. 이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뭔가요? 예,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럽에 가서 많이 이렇게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글로벌 기업들, 이 삼성이나 LG나 아니면 현대자동차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는 유럽에서 수집한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유럽 내에서만 처리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네, 국내로는 못 가져오는군요. 못 가져옵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받게 되면 똑같이 세이프 하버처럼 있잖아요. 네. 미국 기업이 유럽에서 수집한 기업 정보를 미국에서 처리할 수 있듯이 네. 우리 기업도 유럽에서 수집한 정보를 우리 한국에서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평가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13가지 정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행자부가 작년부터 이 평가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 태스크포스가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한번 예비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봤더니, 자체 평가를 해봤더니, 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수준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부분을 만족하고 있다고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을 목표로 해서, 현재 올해 말부터 이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유럽 쪽에서 시작하도록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 자료를 전달한 상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정보는 필요합니다. 다만 이걸 안전하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인데 의외로 적정하다라는 평가가 나왔다니까 좀 놀랍고요. 왜냐하면 또 개인적으로 유출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비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는데 끝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개인정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유출사고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적정성 평가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유출사고를 줄여야 되고요. 유출사고를 줄이는 방법은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이런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네. 높여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서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 대표적으로 나서고 계신 학자신데요. 교수님 나중에 그 관련한 질문 또 한번 여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염웅열 교수였습니다. 개인정보 표준포럼 의장이었습니다. 문화로 만나는 재미있고 유익한 경제. 경제 신간. 네, 오늘 경제 신간 책 속의 경제 이야기인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회색 코뿔소가 온다라는 책입니다. 오늘도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게 무슨 동물 얘기인가 싶었어요. 처음에 어떤 내용입니까? 예, 동물 얘기 그러면 블랙스완이라는 책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네. 예, 이 나심 니콜라스 탈레프가 썼던 책이죠. 네네. 사실은 월가의 이다나 불확실성의 대가라고 불리는 나심 니콜라스 탈레프가 이 블랙스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2008년에 금융위기를 분석해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블랙스완이 도저히 예측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위기를 블랙스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엄청난 충격을 동반하고 현실로 나타나면 사람들이 이걸 뒤늦게 설명하려고 짜 맞추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하기 어렵고 충격적으로 등장하는 위기가 블랙스완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회색 코뿔소라고 하는 개념은 위기를 의미하는데 조금 그 상황이 다르다고 그럽니다. 예, 이 반증 이런 거 얘기할 때 블랙스완 떠올렸는데 좀 비슷하지만 다르다. 어떻게 다르죠? 예. 지평선 너머에 거대한 회색 코뿔소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중량 2톤이 넘는 코뿔소가 다가오면 당연히 그 존재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몸집은 눈에 띌 수밖에 없고요. 이 엄청난 무게 때문에 발밑으로 진동이 느껴지거든요. 네네. 사실상 대부분의 위기가 이렇게 회색 코뿔소처럼 반드시 신호를 보내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위기가 크고 그로 인해서 미칠 충격이 엄청날수록 신호는 더욱더 커지기 마련인데요. 문제는 그러한 신호를
보고 듣고 있으면서도 그에 따른 어떤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위기를 더욱더 키우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책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정확히 이런 기관에 1대 몇 대 몇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측할 수 있는데 대비 안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경영 보면 요새 이런 위기 관리가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거든요. 대부분 전조현상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위기 관리 전문가이면서 유명 저널리스트인 미셸 부커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회색 코뿔소가 온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다수의 사건 사고가 어느 날 갑자기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경고를 보낸다라는 건데요. 네네. 이를 일컬어 회색 코뿔소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놓치게 되는 위험 혹은 보고서도 못 본 척하는 위기가 의외로 많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저자는 심리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을 함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제도도 어떠한 현상을 유지하면서 변화를 거부하는, 그리고 긍정주의와 장밋빛 미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회색 코뿔소가 오고 있어도 이걸 애써 부인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위기를 좀 의도적으로 외면한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좀 미적거리고 문제를 회피하게 되죠. 세계 경제를 응급 상황에 빠뜨릴 금융위기라든가 기업의 사활이 달린 위기 앞에서도 인간의 본능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네. 증권시장, 금융시장도 회색 코뿔소를 애써 무시해버리는데요. 단기적 성과만 부추기는 근시안적인 시스템, 그리고 단기적 성과 압박 때문에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곰게 내버려 둔다라는 겁니다. 네네. 저자는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든 것이 서로 융합되고 뒤섞이는 상황이 될 텐데, 네. 과거의 위기 관리 시스템을 방치하게 되면 순식간에 2톤이 넘는 회색 코뿔소에 의해 짓밟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이런 위기 얘기 나올 때마다 코닥의 사례가 등장을 하죠. 코닥이 정말 지겹도록 등장하죠. 네. 그렇습니다. 1975년에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습니다. 근데 필름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1990년대까지 이 혁신을 보류했거든요. 네. 그러는 동안에 경쟁자의 출현, 시장의 변화, 위기가 찾아왔지만 애써 무시했다고 그럽니다. 네. 코닥뿐만이 아니죠. 노키아, 야후, 블랙베리, 책에는 이러한 기업들의 사례가 열거되면서 위기를 애써 외면할 때 어떠한 결과가 찾아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 위기라는 건 사실 미래이지 않습니까? 미래를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위기를 재촉한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하지만 또 조직의 리더들로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이 회색 코뿔소의 위기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예, 문제에 빨리 대응할수록 해결하기도 쉽고요. 비용도 적게 든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실천으로 옮기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시죠. 위기를 인지하면 리더에게는 세 가지 선택이 주어지는데요. 올바른 선택, 잘못된 선택,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치명적이네요. 그렇죠. 네. 이 위기 순간에 선택을 하다 보면 중압감 때문에 종종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회색 코뿔소가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해야 된다. 집단 사고의 함정에 빠지기 전에 경계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경보를 울리는 안전장치가 조직 내에 있어야 된다라고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위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실천하고 빨리 하는 것, 제대로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 좀 좋은 얘기를 얻어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와 함께 미셸 부커의 책 회색 코뿔소가 온다 함께 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인터뷰 중에 말씀드린 법칙은 하인리히의 법칙입니다. 1대 29대 300 법칙인데요. 한 가지 중대한 사건은 29개의 꽤 큰 사건과 300개의 사소한 사건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런 얘기죠. 튀김할 땐 행복해표, 볶음할 땐 행복해표, 요리할 땐 꼭 행복해표. 부침할 때 행복해표, 구이에도 행복해표, 행복해표, 해표 식용유. 행복을 요리할 땐 해표 식용유.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1510님, 오늘 이 경제신간에 이런 의견 주셨네요. 위험에 처하면 신호가 오는군요. 사람의 몸도 그렇습니다. 아프기 전에 신호가 오니까요. 흥미로운 책이네요.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066님, 상속세?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정확히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상속세입니다. 생수 한 박스 선물 받으실 분은요 3335님 그리고 5027님이고요. 라마다 호텔 숙박권 받으실 분은 4730님이십니다. 상속받을 것 없는 젊은 흑수저인 저는 오늘도 열심히 그들의 안전한 상속을 위해서 일합니다. 예, 하지만 곧 좋은 더 아름다운 유산을 받으실 날도 있겠죠. 4730님 라마다 호텔 숙박권 선물 드릴 테니까요. 가서 좀 푹 쉬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상속세 선물 정답 맞춰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말 쉬고요. 월요일 오후 3시 10분에 또 뜨끈뜨끈한 경제 뉴스와 도움되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